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승수효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수효과라는 것은요. 우리 아시다시피 케인즈 학파에서 케인즈가 뭐라고 그랬냐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국민소득의 몇 배 이상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 소비함수에 이게 소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G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다라고 할게요.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어.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득이 증가하면서요. 다시 또 소비가 또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승수는요, 이렇게 M이라고 쓰면은 1 한계 소비 성향 분의 1, 이런 관계를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자, 한계 소비 성향이 만약에 0.8이다 그러면 1 0.8분의 1 이렇게 돼서 5배의 효과를 보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요걸 중심으로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이게 기본적인 승수가 되는 것이고 원래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직접 값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킬 때 국민소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MPC분의 1. 이거 투자 승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요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가 증가할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니? 이렇게요. 자, 만약에 조세를 증가시켰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은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니? 라고 할 때 요거는 1 MPC분의 마이너스 MPC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살펴본 것처럼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면 1 0.8분의 마이너스 0.8 이렇게 돼서요. 얘는 마이너스지만 4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얘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 지출 증가시킨 효과가 여기 나와 있는 조세 승수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중심으로 좀 보면서 정리하시죠. 자, 케인즈 경제 모형을 가정할 때 정부 지출 승수, 투자 승수 얘네 둘은 똑같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정액세 조세 승수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우리 한계 소비 성향을 체크하셔야죠. 한계 소비 성향이 여기 보면은 얘가 MPC예요. MPC가 0.7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조세 지출 승수랑 투자 승수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1 MP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1 0.75분의 1 이렇게 되면은 얘가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얘네 둘은 똑같기 때문에 우선 답을 보시면 4와 4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세 승수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1 MPC분의 마이너스 MPC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 0.75분의 마이너스 0.75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4번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거는 난이도 중으로 해놨는데요. 내용은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한번 보세요. 한나라 거시경제 모형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보는 CIG 이렇게 있죠. 자, 여기 C 소비 가처분 소득이 있고 I, G 가처분 소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T가 여기 10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가번, 나번 맞아요? 답은 찾았습니까? 풀어보셨더라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답은 가와 나가 맞아요. 요거 두 개가 맞습니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부 지출 승수랑 세금 감면해 주는 거랑 100만 원의 정부 지출을 증가하는 거랑 100만 원의 세금 감면하는 거랑 어느 게 더 국민소득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까 하면요. 정부 지출 증가시킬 때가 훨씬 커. 앞에서 다시 본 것처럼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얘는 1-MPC분의 1 이렇게 돼요. MPC가 0.8이니까 이 경우에는 1-0.8분의 1 이렇게 하면 승수가 5 이렇게 돼요. 자, 반면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이 감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MPC분의 마이너스 MPC인데 세금을 깎아주는 거니까 이게 감소하면은 이게 증가하니까 얘는 플러스가 돼요. 아무튼 1-0.8분의 마이너스 0.8 이렇게 되면 승수는 마이너스 4 해서요. 정부 지출 승수가 더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는 설명드렸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바로 직접적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건데 세금을 감면하면요. 이게 간접적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소비 성향이 지금 0.8이잖아요. MPC가. 자, 그래서 정부 지출 승수는 5인데 조세 승수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정부 지출 승수와 조세를 그래서 같은 규모로 증가시키게 되면은 균형 국민 소득은요. 투자가 증가한 것만큼 증가하게 된다. 여러분, 두 개를 같이 여기 투자가 증가한 거 투자는 지금 60이잖아. 정부 지출과 조세를 같은 규모로 증가시키게 되면 뭐랑 같은 크기만큼 증가하게 되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를 둘 다 같이 변화시키잖아요. 정부 지출과 여기요. 텍스를 같이 동시에 변화시키면 이 균형 재정 승수라고 그러면 1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5 더하기 마이너스 4 하면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됩니까 하면 정부 지출과 텍스를 동시에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투자가 증가한 만큼 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출 증가한 만큼 또는 조세 증가한 만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정부 지출 증가한 만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틀렸어요. 아시겠죠? 자, 이거 승수 계산하는 거라기보다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공식을 알고 있는가? 그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다음 거시경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걸 통해서 요 식 있잖아.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서 승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선 1번 볼게요. 국민소득, 균형국민소득은 C와 양의 관계다. C가 뭐야? C가 이거잖아.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C는 지금 텍스야, 텍스. 텍스인데 요게 소득에 영향받는 텍스죠. 이거는 유발 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유발 또는 비례라고 쓸게요. 비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유발세, 유발소득, 소득에 비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정액세라고 하거나 네, 소득에 대해서 독립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득에 대해서 독립적인 텍스다 이렇게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C가 올라가게 되면 텍스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국민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소득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플러스 관계가 아니라 마이너스 관계라는 겁니다. 다음 투자 승수는 여기 B와 양의 관계다. 투자 승수는 B가 뭐야? B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B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B 한번 볼게요. B가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한계 소비 성향이므로 여러분 투자 승수 한번 볼게요. 투자 승수는 자, 요게 1 한계 소비 성향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 B분의 1에 꽁유인이 됐네.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B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소득은 투자 승수는 커진다. 맞는 얘기죠.
자, 균형국민소득은 I0, 이거 I0의 하첨자예요. I0와 G0와 양의 관계에 있다. 맞죠? I0와 G0가 증가하게 되면 이게 다 주입인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투자와 정부 지출은 주입이에요. 정부 지출은 주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 투자 승수에는 C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C가 뭐라고요? C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투자 승수할 때는 이게 조세에 들어간 거잖아. 영향 안 받고요. D는 어떻게 됩니까? D와는 음의 관계에 있다. 맞아요. 우리 이거 공식해도 돼. 공식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1 한계 소비 성향이고요. 여기서 한계 소비 성향은 B가 되니까 B로 해도 되고 1 세율. 여기서 보통은 세율 할 땐 이렇게 쓴다고요. 이렇게 이게 일반화된 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대입하면 1 한계 소비 성향이 B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비례세율 할 때 얘가 D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죠. D 해서요. 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D와는 음의 관계 있다. 맞는 표현이죠. D가 텍스니까 텍스가 많아지면 국민소득은 감소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투자 승수와 정부 지출 승수는 항상 같아요. 특별한 경우 없이는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진 않지만 요 식을 이렇게 해서 보는 걸로 하니까 좀 난감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잘 한번 체크해 두도록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갭과 GDP 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갭은요, 우리가 완전 고용 국민소득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가 이거고요. 디플레이션 갭,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비슷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경기 침체 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케인즈의 45도 그래프를 한번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국민소득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45도 다이어그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여기라고 할게요. 이렇게요.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렇게 총수요 곡선과 관련된 거라 합시다. C, I, G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균형국민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여기가 바로 균형국민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요 차이 있잖아. 요 차이. 이걸 우리가 GDP 갭이라고 한다고. GDP 갭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이해하시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 차이 있잖아요. 요거 차이. 여기서부터 요거까지 요거 차이. 요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이게 디플레이션 갭 이렇게 됩니다. 디플레이션 갭.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끌고 가냐면 국민소득을 달성할 때는요,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야. C 더하기 I 더하기 G1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델타 G만큼 증가하게 되면 이게 이 디플레이션 갭만큼 증가하는 거죠. 이만큼 증가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한다? 그렇죠. 이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입니다. 자,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거시경제 모형에서 독립 투자 수요를 얼마나 증가시키면 완전 고용 국민소득에 달성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지금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3,00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Y가 이렇게 있고요. 45도 선이 쭉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지금의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이 얼마인가 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총수요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균형 국민소득을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서 균형 국민소득 한번 볼게요. 균형 국민소득을 계산을 합니다. 국민소득은 자, Y는 저기 C에 해당하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200 플러스 0.8 Y 더하기 I가 200입니다. 200
이렇게요. 정리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0.8 y 플러스 400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전리 넘어가. 그러면 0.2 y는 400 이렇게 되고 y는요. 0.2분의 400 하니까 2분의 4천에서 20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IG 하면은 여기 국민소득이 균형국민소득이 2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완전고용 국민소득이잖아. 완전고용 국민소득은 30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독립투자를 얼마나 증가시켜야지 완전고용 국민소득에 달성됩니까 하면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만큼 증가할 때 요게 델타 Y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델타 Y. 요게 델타 Y야. 자, 이랬을 때 여기 보시면 투자를 얼마나 증가시켜야 됩니까? 투자를 이만큼 증가시키면 돼. 이만큼 델타 I를 이만큼 증가시키면 돼. 자, 그러면 델타 I를 얼마 증가시켰을 때 Y가 이렇게 증가합니까? 그럼 이 차이만큼이 얼마야? 1000이잖아요. GDP 갭이야. 1000이 되고요. 얘는 델타 I인데요. 여러분 승수 어떻게 구합니까? 1 마이너스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것씩 천천히 써놓고요. 음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기본 강의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그냥 뭐 내용을 쓱싹쓱싹 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지? 안 됩니다. 시험 문제들이 자꾸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승수가 얼마다?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독립투자를 증가시켰을 때 승수가 5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얼마나 증가시키면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어차피 5배 효과가 나타날 거니까 200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2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좀 잘 정리해서 체크해 주시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제 예상 문제 444 난이도가 하로 돼 있어요. 간단합니다. 케인즈의 균형국민소득 결정에서요. 실제 지출이 여기에 있는 거야. Y3에 있는 거야. Y3라고 할 때 재고와 생산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가 균형국민소득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계획된 지출과 그리고 실제 지출 나타내는 건데 Y3에서 보면은 내가 계획한 건 이만큼인데 실제 지출이 이만큼이야. 이게 케인즈 안에 다이어그램 나와 있는 거지. 케인즈 안에 단순 모형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계획 자체가 실제로 하는 것보다 계획 자체가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소득은 이렇게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우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지출이라고 보면 이게 좀 복잡하니까 그냥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공급. 케인즈 모형이죠. 이게 케인즈의 단순 모형이에요. 단순 모형으로서 네, 여기 계획된 지출 이게 수요에 해당하는 거예요. 수요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소득은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이 더 많은 거야, 느낌이. 그래서 이게 재고가 이만큼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증가하게 되고 3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재고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여기 보시면 생산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여기는 재고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얘는 재고가 0보다 큰 거야. 여긴 재고가 마이너스가 돼서 생산이 증가하는 이 케인즈의 단순 모형으로서 수요가 중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대부자금 시장 모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자금이라는 게 대부라는 게 자꾸 좀 그럴 수 있는데 자금 시장이야. 자금 시장인데 여기서는 화폐를 고려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자금 시장은 화폐를 배제한 화폐가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폐를 배제한 그러니까 실물적인 시장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전화폐 모형이라고 합니다.
실물 시장만 우리가 고려한 거예요. 실물 시장만 반영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과를 빌려준다 할게요. 아니면 무슨 뭐 노트북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빌려줘도 돼. 오토바이를 빌려줄 수 있어요. 오토바이를 택배 배달 업체가 뭐 이런 데가 뭐 배민 이런 데서 많이 쓴다 합시다. 라이더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오토바이를 10대 빌려줬는데 1년 후에 11대를 받게 되면 한 대 더 추가적으로 받는 거죠. 그게 바로 10% 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금에 대한 공급이 이거 저축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자율에 대해서 영향받는데 이자율에 대해서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에 대한 그 투자가 또 이자율에 영향받는데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얘는 투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거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가 국민소득의 단순 모형에서 이게 바로 뭐랑 이제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나타낸 거 있잖아요. 요거요. 저축과 투자로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랑 똑같아. Y는 C, I, G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I가 이렇게 있는 거야. 투자가 이렇게 있고요. C와 G가 전리 넘어가요. 자, 그래서 Y-C-G 얘는 I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다 T를 빼주고 T를 넣어줘요. 그래서 Y-T를 빼주고 C, T를 더해줘요. T-G는 I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요거 한번 보세요. 얘가 뭐야? 얘가 우리 민간의 저축이라고 했죠. 프라이빗 저축이에요. 이해되시죠? 얘가 뭐예요? 얘가 정부 저축이라고요. 그래서 정부 저축. 이거 두 개를 합한 게 이거라고. 그래서 요거를 쪼개서 쓰게 되면 얘는 민간의 저축과 정부 저축의 합이고요. 그게 여기 투자랑 이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냐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 저축과 투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자율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저축은 이자율의 증가 함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 함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주시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살펴볼 거고 이게 바로 고전학파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문제를 볼게요. 난이도 중으로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워요. 자, 고전학파의 대부자금 모형이 성립하는 경우에 고전학파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정부가 저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자소득세를 인하하고 자, 이자소득세를 인하하고 이게 목적이 뭐라고? 저축을 촉진하는 거야. 그러면 저축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자금에 대한 공급이잖아. 자금에 대한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볼게요. 네. 정부가 투자를 촉진하려고 한대. 그래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투자세 공제 제도를 도입할 때 자, 그러면 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게 자금에 대한 수요 아니겠습니까?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예상되는 대부자금 시장의 변화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여기 저축과 투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자율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저축이 되고요. 저축은 우상향이고 투자는 우하향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본 것처럼 정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저축이 증가했어. 이렇게. 투자도 증가한다고 그랬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균형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고요. 거래량은 우리가 증가하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자율은 이게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살짝
알 수가 없네요. 왜요? 아니, 왜냐면 대부자금에 대한 공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수요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수요 공급에서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할 때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하죠. 반드시 증가하는데 아시겠지만 이자율은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죠.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으로 해놨습니다. 아셨죠?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본 것처럼 기업들에 대한 투자세 공제가 확대가 되면 이게 투자세액 공제잖아. 그러면 투자를 촉진하는 거라니까 투자가 촉진돼요. 여러분, 투자는 자금에 대한 수요 아니겠습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증가한다. 오케이. 자,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아이, 그렇지. 우리가 투자가 촉진돼서 돈을 더 쓰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저 빌려주세요 하는 이자율이 올라가게 돼요. 상승한다. 이렇게 속어법으로 풀어나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저축은 당연히 증가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자, 여기 저축과 투자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고 저축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자율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게요. 투자세액 공제로 투자가 증가했어. 그러면 원래 균형점은 여긴 거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돼요. R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자율이 가만히 있으면 얘가 우측 이동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A점에서 B점으로 가게 돼.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근데 이게 수요가 증가하니까 초과 수요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자율이 올라가게 돼. 자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만큼 투자가 좀 감소하고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자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자금에 대한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균형 거래량 자체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투자세액 공제로 다른 요인 때문에 증가하면 투자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요. 우측으로 이동하고 이자율이 가만히 있게 되면 자금 시장에 대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가 줄어들고 저축은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 같아지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이자율 하에서 이제 균형이 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봤냐면 승수라는 그런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GDP 갭과 디플레이션 갭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걸 봤냐면 고전학파의 실무시장에 대한 저축과 투자가 같아지는 균형점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잘 정리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